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객 중심의 경영, 그리고 고객 중심 경영에 있어서의 고객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특히 고객 중심 경영에 있어서 고객 만족은 기본적으로 고객에 의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고객을 위한 고객에 의한 관리가 고객 관리의 기본인데, 그 고객에 의한의 의미는 고객에 의해서 고객 만족을 위한 평가를 하고, 개별적인 평가와 동시에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서 바로 고객이 그 만족도를 평가해 줌으로 인해서 고객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공급 주체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고객 중심으로 경영을 하고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만족은 이와 같이 바로 그 고객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그 결과에 의해서 완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CRM을 통한 실시간 고객 만족도 평가는 물론 고객 만족도는 전반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주기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고객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만은, 모든 개별적인 서비스가 실시될 때마다 그 개별적인 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고객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로 성과관리 시스템에 탑재하는, 인터페이스하는 그런 결과로 돼야만 됩니다. 여기서 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고객에 제공한 서비스 또는 민원에 대해서 바로 고객이 어느 정도의 만족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만족도 평가의 그 화면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고객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질의를 했다고, 가장 간단한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고객이 정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답을 해드리고 그 답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 그 답에 대해서 만족했느냐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바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 내용이 고객한테 자동적으로 제공하게 되고, 그 자동적으로 제공된 내용을 중심으로 각 고객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평가를 하게 되면은 바로 평가 결과에 매우 그렇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5단계의 평가 지표가 있는데, 이걸 평가를 간단하게 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바로 이와 같이 점수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면은 이 만족도 평가 종합 점수가 80점으로 나와 있는데, 이 80점은 바로 고객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성과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성과관리의 결과에 의해서 바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 평가의 점수에 산입이 되고, 동시에 그 업무를 담당한 개별적인 개인의 평가에 또 점수가 산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적되면서 나중에 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서 조직과 개인의 점수가 별도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자동적으로 매 민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개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개별적인 평가 결과가 바로 성과관리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게 하는 것이 바로 고객에 의한 만족도 평가가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성과 지표의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코트라의 옛날에 성과 평가 지표의 예가 됩니다. 즉 성과지표는 바로 성과라는 것과 고객, 프로세스, 성장이라는 네 가지 관점, BSC 관점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트라의 경우에. 그러면 이 네 가지 관점에 따라서 바로 성과지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과지표는, 성과의 경우에는 바로 그 부서의 성과지표를 뭘로 하느냐, 즉 사업의 달성도와 수익과 수출과 투자라는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나오게 되고, 그 성과지표가
성과 지표별 목표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관점별, 즉 BSC 관점 4개 단계별로 성과와 고객과 프로세스와 성장이라는 단계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고객이라는 48%의 고객에 대한 비중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을 합쳐도 고객만큼 비중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바로 점수가 성과 지표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초창기의 코트라는 고객에 대한 관점이 관념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객은 우리가 정부기관으로서 고객 수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왜 시혜를 해주는 건데 우리가 고객을 모시는 거냐 하는 생각이 공기업들이 대개 뿌리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이 서비스를 수출과 투자 유치를 위해서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해줌에 있어서 기업들이 코트라를 중시하고 코트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것에서 만족도가 없다면 그 공기업은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서비스가 서비스의 공급하고 있는 코트라의 모든 구성원들이 고객에 대한 관념이 없다 보니까 결국 고객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는 있으나 마나한 기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코트라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 이루어지고 코트라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것은 공기업으로서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평가에서 초창기에 고객이 최고다. 고객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고객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 성과 평가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게 고객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고객 비율은 점점 다운시켜서 한 20% 이내의 비율로 줄였습니다만 초창기에는 그만큼 모든 성과 평가에서 고객이 최우선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게 고객 중심의 경영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바로 성과 평가의 지표를 구성함에 있어서 성과 지표별 목표를 배분함에 있어서 고객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점하고 있다. 그래서 고객 중심의 경영을 초창기에 강화를 했고 코트라의 모든 구성원이 최우선적으로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생각이 굳혀가고 있었다. 이런 면에서 성과평가에 있어서 바로 고객 중심의 경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인사팀의 경우에 성과평가 지표입니다. 성과 지표입니다. 인사팀은 뭔가요? 내부 직원에 대한 인사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에 있는 고객보다는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서비스가 주 업무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모든 다른 부서의 직원들은 인사팀에 대해서는 내부 고객입니다. 그래서 내부 고객으로부터 인사팀이 무시를 당하면 그 인사팀은 직원들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들이 코트라에 대해서 충성도를 높이고 코트라를 사랑하고 나의 평생 직장으로서 최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근무하는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만족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게 내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부 고객에 대한 고객의 대상은 내부 고객인데 모든 구성원인데 이 고객의 비중을 48%로 높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부 고객들이 코트라를 사랑하고 코트라에 만족하고 그래서 영원히 코트라를 살려야 됐다. 내 모든 평생 직장으로서 모든 걸 바쳐서 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초창기에 내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높임을 통해서 바로 모든 직원들이 충성도를 높이고 열정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 이게 바로 그 고객 중심의 경영의
기본적인 방향 중에 대책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경영, 고객 중심의 대학 경영에 있어서 한 예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대학의 학과 평가라는 것에 대한 제도를 예로 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학과 평가는 제가 동국대학교에 있을 때 바로 실시했고, 그래서 내부의 반발도 물론 있었지만은 대학을 사회 수요에 맞는, 고객에 맞는 대학으로 변화시켜가는 결정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학과 평가였습니다. 학과 평가는 뭔가요? 우리나라의 대학은 한 번 만들어진 학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속된 말로 외정 때 있었던 학과가 지금도 그대로 갑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전기공학과가 있습니다. 전기공학과. 근데 우리 전기공업이 사실상 존재합니까? 전기공업이.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에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인 자원부가 과거에 상공부였습니다. 상공부 시절에 각 산업별로 국과 과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공업국 중에 하나가 어디냐 하면은 전기공업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전기공업, 기계공업국, 철강공업국, 섬유공업국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970년대 대표적인 산업의 중심 산업이었던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전기공업, 섬유공업, 기계공업, 철강공업 그런 거였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산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을 대표하는 과가 산업부에 있었습니다. 상공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업국이 있었고 전기공업국이 가장 큰 공업국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괄한 전기에 관련된 제품이나 이런 것을 다 포괄했습니다. 근데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공업국은 물론이고 전기공업과도 없고 전기공업 담당하는 사무관도 사실상 없습니다. 사무분장 규정에 전기공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사무분장 규정에. 과에 사무분장이 쭉 열거됩니다. 컴퓨터 뭐 이런 것까지 열거됩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전기공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장의 산업계에서 전기공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모두 전자화되거나 변화됐습니다. 이제 전기공업을 위한 분야가 별도로 만들어 놓고 전기공업을 위한 지원과 정책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 전기공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보면 당시 제가 동국대학교 가서 보면 전기공학과가 존재합니다. 그럼 전기공학과는 왜 있나요? 사회에 산업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 수요에 맞는 산업 인재를 양성해 주기 위해서 학과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계에 특히 정부에 전기공업이라는 수요가 하나도 없는데 전기공학과가 존재하는 겁니다. 전자공학과는 존재해야 되죠. 그러나 공학과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합니까? 그러면 전기공학과 나온 사람이 졸업하고 나면은 전기공학에 관련된 전문가로서 어디에서 취업을 하고 어디에서 연구를 하고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정부에는 들어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전기공학에 관련된 일을 할 게 없습니다. 기업도 전기공학에 관련된 수요를 뽑을 사람이 별 수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 수요에 맞는 교육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